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서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1160선을 회복하며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161.5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의 매도프 다단계 금융사기 여파로 장 초반에 113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회사채 금리 인하 소식이 겹치면서 장을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 센경제 현장에서는 최근 카드사들의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광교 신도시 전매 제한 기간 이원화에 따른 논란까지도 함께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임시국회가 예산안 처리 이후 경색된 여야 관계로 인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 의사 일정을 거부하면서 연말 전국 경색은 상당히 장기화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 정치부 이현호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에 이어서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에 이어서 쟁점 법안의 속전속결 처리 방침을 밝힘에 따라서 이에 민주당이 국회 운영의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당의 입장이 강경하면서도 단호하다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안 일반안 처리에 사과 없이 이른바 일명 MB 법안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에 상임위 활동 보이콧에 이어서 대화 거부와 실력 저지도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쟁점 법안 처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서 늦어도 성탄절 전인 오는 23일 전까지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당장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회 상임위 활동이 모두 올스톱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 그 3개 상임위가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사방조차 두지지 못했는데요. 오늘도 오전에 예정돼 있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정무위의 법률심사위, 그리고 국토해양위의 청률심사소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특별위원회가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습니다. 오후에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재외국민선거권 부여와 관련된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역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할 가능성은 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개혁의 경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그 대원칙 아래 연일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전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특히 이번 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죠. 발표되는 대로 외교통상위원회가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고 그다음에 조속히 처리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 한미 FTA 비준안 동의안의 경우는 한나라당이 연말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인 오는 23일 법안 처리를 1차 시한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소속 의원들을 대동해서 해외 활동 자제령을 내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의 경우도 이제 예산안 처리 저지와 관련해서 안팎으로 좀 비난도 좀 많이 받고 좀 힘겨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만큼은 좀 강경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 개최를 강행할 경우에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나 예산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MB 개혁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네. 당장 원내 지도부는 어제부터 상임위별로 남은 회기 동안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쌓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회 일정 전면 중단에 따른 재확인 방침을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 예산안 처리와 함께 상임위 활동에서 나타났던 제4대강 정비사업 등 문제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는 등 어떤 강경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국정 운영을 좀 원만하게 좀 잘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눈에는 여야 모두 이렇게 고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산안 처리에 이어서 또다시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 거대 여당이 걸핏하면 독주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 의식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소 좀 주춤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역시 국회 운영 전면 중단 선언으로 자칫 어떤 민생 경제 외면이나 또는 발목 잡기가 아니냐는 어떤 비판이 나올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지도부는 일단 여당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대응 수위를 전면 보이콧이냐 아니면 일부 민생 법안 처리 허용을 통한 딜을 통한 것이냐라는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현호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물 경기가 워낙이나 위축되다 보니까 카드사들이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의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출 경쟁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대출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보죠. 서울경제신문의 문승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카드사들이 대출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카드사들이 신용경색의 영향으로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이용 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드론 매출 비중을 줄이고 현금 서비스 신규 이용자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티카드는 최우량 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전 고객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티카드론 및 시티카드론 플러스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2.0% 인상키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시티카드론 취급 수수료도 최우수 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에 대해 할부 기간 구분 없이 0.5%씩 인상됩니다. 현대카드는 이달 1일부터 13개월 이상 할부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달부터 개인 신용도와 할부 개월수에 따라 적용되는 할부 수수료율도 현행 최저 9.9%, 21.8%에서 9.9%, 22.8%로 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카드는 M카드와 V카드, H카드 등의 서비스 연회비를 신규 회원에 한해 매년 1월부터 50% 인상키로 했으며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삼성카드는 17일에서 47일이던 카드 사용 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단축했고 롯데카드는 이달 10일부터 현금 서비스 취급 수수료율을 현행 0.5%에서 0.6%로 0.1%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카드사들이 대출 요건 등을 강화하면 대출 실적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카드사들이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관리에 나서면서 취급 금액도 감소했습니다. 실제 삼성, 현대, 신한카드 등 7개 카드사들의 11월 한 달간 카드론 매출액은 1조 1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5.6% 감소했습니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의 카드론 규모가 1,486억 원으로 지난 10월보다 42.8%나 급감했습니다. 신한카드와 KB카드도 각각 37.3%, 16.4% 카드론 매출이 줄었습니다. 이 밖에 현금 서비스 이용 실적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9개 카드사들의 11월 한 달간 현금 서비스 이용 실적 역시 7조 491억 원으로 전월 대비 7.45% 줄어들었습니다. 신한카드가 2조 1,002억 원으로 전월보다 2,110억 원 줄었고 KB카드가 1조 1,674억 원으로 1,111억 원 감소했습니다. 삼성카드는 7,363억 원으로 589억 원 줄었고 NH농협과 우리은행, BC카드, 현대카드, 외환은행 등도 모두 이용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네. 자, 그럼 카드사들이 이렇게 매출 규모를 줄이면서까지 그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드사들에게는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이 일반적인 신용 판매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 판매보다 이자 수익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최근 조달금리 상승과 연체율 증가 등으로 카드사들이 긴축 경영에 돌입하면서 대출 관리에 나선 것입니다. 신규 고객의 잠재 리스크가 기존 고객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하고 있고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늘렸다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부실을 한 번에 떠안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로서는 카드채를 발행해 대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카드채 금리가 9%를 넘어서는 등 발행 여건이 좋지 않은 것도 대출을 줄이고 있는 한 요인입니다. 카드채 금리가 9%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3년 10월 카드 대란 사태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카드 업계에서는 경기 불황 여파가 예상보다 깊어 내년도 카드 연체율이 더욱 올라올 것 같다며 현금 서비스 한도를 줄이고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보수적 경영 전략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 업계가 영업 전략을 보수적으로 전환하면서 구조조정 한파로 내몰린 서민들의 돈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카드업계 소식을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문승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경기도가 명품 신도시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죠. 광교 신도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도 갖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청약을 하신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교 신도시 내에서 최근 행정구역에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이 각각 좀 다른 그런 좀 이상한 현상이 있다고 하네요.
광교 신도시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수원 지역과 용인 지역에 걸쳐서 있는 혼재된 그런 곳인데요. 자, 그 지역에 따라서 행정구역에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 또 어느 지역은 5년에서 7년으로 서로 이렇게 좀 갈린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서울경제신문 윤홍호 기자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광교 신도시가 최근에 전매 제한 기간이 이원화됐다고 하던데요. 하나의 신도시 안에 전매 제한 기간이 이게 둘로 갈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 같은 일이 생기게 된 이유는 광교 신도시의 수원 지역과 용인 지역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시 전체 면적 가운데 수원 지역이 88%, 용인 지역이 1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원 지역은 과밀 억제권역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중대형은 5년, 중소형은 7년이고 용인 지역은 성장 관리 권역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중대형은 3년, 중소형은 5년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원래 면적이 넓은 수원시를 기준으로 삼아서 광교 신도시 전체의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최근 이 같은 정책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기도 측의 요청에 따라 신도시 내 용인 지역은 다시 3년에서 5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신도시 안에서 아파트별로 전매 제한 기간이 달라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같은 신도시 안에 이렇게 전매 제한 기간이 두 지역에 따라서 각기 달린다면 청약을 하는데도 어느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고 난 다음에 가격 형성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특히 광교 신도시의 경우는 용인 지역이 수원 지역에 비해서 몇 가지 양호한 조건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우려가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일단 광교 신도시 용인 지역 인근 용인 상현동, 성복동 등의 집값이 수원 지역 인근의 집값보다 훨씬 비싸고요. 서울과의 접근성도 용인 지역이 다소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매 제한 기간까지 짧아지다 보니 청약자들이 한쪽으로만 몰리거나 신도시 입주 후에 주택 가격이 아파트별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죠. 같은 신도시 안에서 비슷한 분양가를 내고 들어온 아파트인데 어떤 아파트는 바로 팔 수 있고 가격도 오르는 반면 어떤 아파트는 팔 수도 없고 가격도 올라가지 않는다면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아무래도 2기 신도시들 가운데 몇 군데 특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세 군데 행정구에 걸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곳들이 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위례 신도시의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와 청약 통장에 가입한 비세대주의 청약 자격이 논란의 핵심인데요. 이들은 신도시 내 성남시, 하남시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반면 송파구에 건립되는 아파트에는 청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만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거 5년 동안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금 부금 가입자 가운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1순위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별로 청약 자격이 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결국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정부가 컨트롤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어떤 대책들이라도 마련을 하고 있는지요? 예, 안타깝게도 신도시 정책의 지휘대라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한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도시가 들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가 정부 스스로도 올해 하반기 떠밀리다시피 규제를 풀다 보니 그에 따른 후유증을 아직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기 신도시에서 앞으로 불거질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가 좀 더 확고한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래저래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만큼 좀 원만하게 잘 좀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윤홍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지표를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하며 40일 만에 116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뉴욕 증시 하락 여파로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37포인트 오른 1161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도 2.7포인트 오른 337로 마감해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제조업 경기 악화와 기업 실적 우려로 인해 약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1130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중 발표된 정부의 2009년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부시 대통령이 빠르면 17일 자동차 빅3를 지원 승인할 수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내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관만 분위기가 우세해지면서 추가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혼조세를 나타내며 일본은 소폭 하락한 반면 홍콩은 다소 올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개별 업종과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예, 업종별로는 미국 자동차 지원 기대감으로 현대, 기아차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5%와 13%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주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IT주들은 내년 실적 악화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 이상 빠졌고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부가 오늘 2013년까지 열 효율이 낮은 백열 전구를 퇴출시키겠다는 호재에 힘입어 LED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이제 무상증자라든가 주식 배당 등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최근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잇따라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한양행이 주당 0.05주의 신주를 배정하기로 했고요. 오딕텍도 주당 0.5주의 신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하이트맥주와 동아제약, 삼부토건 등은 주주들에게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자본잉여금으로 신주를 발행해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연말 현금 배당을 주로 해왔던 예년과는 달리 기업들이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에 잇따라 나서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제고하면서도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혜진 기자로부터 오늘의 증시 상황을 정리해 들었습니다. 오늘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시 미 행정부가 이르면 내일 구제금융을 이용한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자금 집행 규모와 자구 노력 이행 상황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을 상시 구조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경제 위기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로 소비자 물가를 3% 내외로 잡은 2009년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경기 하강 속도를 낮추기 위해 내년 예산의 70%가 상반기에 배정됩니다. 11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수가 687건으로 지난해 11월 신고 건수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 3구에선 133건이 거래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네, 증시 전략센터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김경수 차장, 교보증권의 이진행 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경수 차장님, 코스피 지수가 1160선을 드디어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그 미국 증시의 그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 연말 랠리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장 초반 그 약세를 이겨내고 그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지난밤에 그 뉴욕 증시에서는 그 기업 실적 우려와 그다음에 제조업의 그 경기 악화, 그다음에 그 월가 금융 사기의 그 여파 등으로 반등 하루 만에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 역시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장 초반에는 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 장 시작과 동시에 그 프로그램 매도가 약 그 2천억 정도 나오면서 그 어제 그 지수 급등에 따른 그 착 실현까지 그 매물까지 그 겹치면서 장 초반에는 약 20포인트 마이너스, 그러니까 1137포인트 정도까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 중반 그 지수 하락을 그 주도했던 그 프로그램 매도세가 그 둔화되고 오늘 그 발표 예정이었던 그 정부의 2009년 경제 운영 반영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 미국 자동차 업체의 그 구제 방안 발표가 그 임박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 지수가 한때 그 지수가 그 7포인트 정도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코스피 지수가 그 60일 이동 평균선의 그 저항이 맞물리면서 지수가 재차 하락하는 등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네. 예, 그 투자 주체별로 보자면은 그 전일에 그 1천억 정도 현물 매수를 보였던 그 외국인은 오늘은 그 현선물 모두 매도에 나왔으면서 결국 610억 정도 그 매도를 보였고요. 그 전날 그 3,400억 정도 가량 그 순매수로 지수 급등을 주도했던 그 프로그램 매매는 장 시작과 동시에 그 매도로 일관하면서 그 장중에 한 2,300억 정도 매도를 보였지만은 오후 들어서면서 차츰 매수가 유입, 결국 그 420억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그 장 막판에 그 외국인의 소폭 매수세 유입과 그 프로그램의 꾸준한 그 매도 축소로 그 낙폭을 만회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그 실가촉의 그 상위주들은 약했지만은 그 바로 밑에 주식, 그 소위 그 이등주들은요, 그 비교적 지수에 비해서 강세의 장을 띄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특징 업종이나 또 종목들의 움직임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죠. 예, 먼저 그 요즘 그 말만한 대운하 관련주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다시 뜨고 있더라고요. 예, 그 4대강 그 정비 그 사업을 통한 대운하 재추진이 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총 그 14조가 들어가는 그 사업비 규모가 추후에 그 대운하 건설이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와 관련한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화공유이라든지 홈센터, 아니면 울트라 건설, 신천개발, 뭐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상을 기록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종목들인데요. 새만금 사업이 그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착공한다는 그런 그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로 강세를 보이는데요. 서호전기라든가 자연과환경, 모엔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요즘 그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주를 좀 들 수 있겠는데요. 그 정부가 그 내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예산을 크게 이제 그 늘림으로써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그 추가적으로 그 부동산 규제 철편을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 역시 그 건설주의 강세 원인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코오롱건설, 아니면 그 삼부토건, 금호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LED 관련주를 좀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 정부가 그 대표적인 그 저효율 광원인 백열전구를 갖다가 2013년까지 퇴출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향후 그 백열전구가 퇴출되고 그다음에 LED 그 조명기기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뭐 이런 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삼성전기라든가 서울반도체, 대진DMP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삼성전기는 어제 상당히 좀 뭐 오늘 아침까지도 강세를 보였다가 결국 이제 강보합으로 좀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그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그 수요일 날에 그 부실자금 구제 계획 자금으로 그 자동차 그 빅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승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현대모비스, 대우차 판매까지 그 전업종이 좀 강세를 좀 그런 보였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우나 관련주, 새만금 사업 관련주, SOC 투자 관련 건설주, LED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등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이제 경기 부양책과 좀 연관이 있는 그런 테마들로 보이는군요. 자, 이진행 차장님,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이제 회계 처리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좀 간략하게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자산 가치를 현재 어때 시가 평가화하여서 이제 재평가를 좀 허용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능 통화제라고 하여서 달러 기준으로 회계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환율의 어떤 급등락이 어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그 역할을 좀 가져왔었고, 이제 환율의 상승이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실현되지 않은 외화 관련된 어떤 그 환산 손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해치를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관련 상품 등에 대한 평가 손실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증가가 되면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을 적자로 변모시키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증하는 외화 관련 손실로 인해서 이제 피해 기업들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자산 재평가를 허용하고 이제 연말 결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어떤 회계 기준을 대폭 완화할 전망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부터 선택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IFRS라고 합니다. 즉 국제 회계 기준을 조기에 도입하는 그런 형태로 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 등의 취득 원가 기준을 어떤 현재 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재평가하여서 재평가하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가 되고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이렇게 좀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달러 기준으로 한 회계 장부의 작성을 허용함으로써 그 외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 혜택을 좀 많이 받을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외화로 이제 비행기나 선박 등의 어떤 유형 자산을 취득하면서 환율 관련된 어떤 외화 관련 평가손이 크게 발생했던 항공이나 해운 그리고 뭐 철강 등의 어떤 업종이 환율 관련 리스크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낼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 회계 규정의 도입으로 회계 처리 기준이 완화가 된다면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예, 결국에는 이제 자산 재평가로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고 기업들의 경영 실적과는 좀 무관했던 그런 환차손으로 인한 어떤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이런 부담 등은 이런 현상을 방지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가나 시장의 어떤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산 재평가에 따른 수혜 종목을 찾을 때는 첫째로는 자산의 취득 시기와 보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나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최근보다는 이제 과거에 취득한 것일수록 또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더욱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해 보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유형 자산의 재평가 규모가 큰 기업으로는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요, 롯데쇼핑, 또 대성산업 등의 어떤 기업 등이 좀 매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자산 재평가가 기대가 되면서 이제 환손실을 입은 기업으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의 항공주, 뭐 CJ 제일제당 등을 어떤 그런 수혜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은 그 달러 기준 회계 장부 적용 즉 그 기능 통화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연 그 해운업과 이제 항공업 등이 가장 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외화 환산 손실을 대폭 감소시키면서 어떤 재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이제 동국제강 등의 철강 업체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분석과 함께 또 회계 처리 기준 완화에 따른 소식도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경수 차장께서는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시는지요? 네, 뭐 지난주 그 화요일 날에 제가 나왔을 때하고 상황이 좀 비슷한데요.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전일 그 코스피 시장이 급등한 데에 따른 그런 그 차익 실현 물량을 네.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먼저 그 미국의 그 FOMC 회의에서
그 추가 금리 인하가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가에 주목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만일의 경우에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인하폭이 안 나온다면은 오히려 그게 악재로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목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일단 그 실패는 했지만 그 코스피 지수의 60일 이동 평균선에 근접한 만큼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은 바로 전고점까지 한 1200이죠. 많게는 1250 정도까지라도 갈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당장 이번 주 정도는 60일 밑에서 약간 횡보장을 갖다가 뭐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는 그 유동성이 좀 약간 좀 풍부한 그런 그 금융장세 비슷한 장세가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뭐 중국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건설주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대리임산업, 뭐 GS건설,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코오롱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을 보이겠고요. 금융에서는 역시나 그 증권주나 그다음에 은행 쪽으로 보겠는데, 역시 증권주가 역시 거래가 많이 되는 만큼 잘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증권주에서도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증권, 동양증권까지요. 동양증권까지도 아주 상당히 잘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일단 현대차나 모비스, 뭐 기아차 오른 게 거의 없었거든요. 다른 거에 올라간 만큼 그런 쪽으로 좀 보면서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발생하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그 주식시장의 상승은 정부에서 내놓는 이 여러 가지 그 경기 부양과 또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호평을 받는 그런 장세이니만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꼼꼼히 관심을 갖고 해석을 해보시고 그에 따르는 수혜 종목들을 찾아서 관심을 갖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진행 차장께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난주 이 시간에 그 선물옵션 만기 여부를 떠나서 그 만기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의 수급 여건이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1050선을 어떤 단기 지지선으로 우리가 삼고 상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네. 연말을 맞이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몇 종목 언급해드리면서 건설업종을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 특히 대림산업이나 GS건설 같은 경우를 좀 강력히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보였지만, 지난 일주일간 그 건설주들이나 뭐 증권주 이런 종목들이 좀 주도주로 나서면서 시장의 상승을 크게 견인했다는 점에서는 뭐 제 자신도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일이었고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나 한중일 통화 수합 같은 어떤 예고된 어떤 호재성 뉴스, 즉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시장에는 일부 이제 이익 실현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고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짜드렸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이제 미국의 FRB의 금리 인하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런 전망과 금일 장중에 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도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17일 날 현지 시각으로 17일 날 부시 대통령이 부실 자산 구제 계획 자금을 가지고 빅3의 어떤 지원을 승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호재성 재료가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이제 초과 수익을 내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된다든지 해서 단기적으로 좀 매도, 즉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비중 축소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그런 건설이나 증권 조선 업종에 좀 비중을 줄인다면 이제 자동차 업종이나 IT 업종 등으로 스위칭 하시면서 어떤 순환매를 노려보는 전략으로 좀 부담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으로 단기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수 전망은 60일선에서의 지금 단기 숨고르기 양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1160선 정도에서 50에서 60선 전후가 이제 60일선이 걸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금주의 60일선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럴 것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60일선이 돌파가 된다면 위로는 한 1250선까지, 연말 1250선까지 한번 그 단기 목표를 삼고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자동차와 IT 업종에 관해서 상당히 유명하다고 그 생각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특히나 좀 관심 갖고 볼만한 그런 유명한 기업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하필 왜 이렇게 시세가 좀 지지부진한 그렇게 좀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가 이렇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미 증권주나 건설주, 조선주, 뭐 기계 관련 업종 등에서는 이제 이익 실현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새로
좀 조절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 네. 또는 최근에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으니까 신규로 주식을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 분들께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현재 잘 나가는 업종 등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사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금일은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권에 진입했던 종목군들을 비중 축소를 하고 반면에 이제 자동차나 IT 업종 등 단기적으로 좀 소외됐던 업종 이런 것들로 좀 일부 편입을 시키면서 좀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빅3를 지원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로이터 통신에 보도된 내용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금일 급등세를 좀 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업종 및 부품주들까지도 좀 동반 상승세를 그렇게 좀 타주는 모습이었는데 연초에 시장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자동차 업종의 주가 흐름이 지난 10월과 11월 사이에 어떤 급락세를 타면서 종목별로는 이제 50% 이상 이렇게 단기 폭락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바닥권을 좀 다져주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미국이라든지 해외발 뉴스에 좀 자동차 관련된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악재에 어느 정도 노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를 좀 관심을 갖고 편입시키는 것도 좀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기아차를 가장 좋게 좀 보면서 좀 선호하고 있겠고 네. 기아차와 아울러서 이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정도까지 일단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IT 업종인데요.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국내 증시에서 그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큰 업종입니다. 하지만 상대 수익률은 또 가장 저조한 업종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금일도 3% 이상 하락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업종의 하락세를 좀 주도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배경으로는 4, 4분기나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도 적자가 예상된다는 일부 증권사들의 어떤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 있고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 흐름이 다소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특히 커다란 모멘텀은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즉 반도체 업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의 어떤 부진도 어떤 주가 약세 배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시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상으로는 의료 정밀 업종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하면서 내년 1월에 기업 분할을 앞두고 있는 삼성 테크윈을 가장 투자 유망한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핸드셋 및 가전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LG전자, 다음으로는 2차 전지를 생산하는 SDI 등을 부담 없이 매수해도 좋을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IT와 자동차 업종에 관한 대표적인 그 유망 기업들에 관한 정리까지 쭉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수 차장과 이진행 차장 두 분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재테크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센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생명 금융특화팀의 김기갑 팀장님의 도움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최근 펀드 시황과 함께 금리 인하 시기의 그 재테크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했는데, 자, 요즘 들어서 이제 펀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펀드 시황부터 먼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요즘 좀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채권형 펀드가 0.82%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네. 여기에 힘입어서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1년 수익률이 5.44% 정도,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5%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지지난주에 급반등했던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국내나 해외 모두 할 것 없이 손실세로 다시 한번 돌아섰는데요.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마이너스 5.7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다소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역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해외 펀드도 브라질 펀드가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1.54% 정도의 손실을 기록한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시황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들은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약 마이너스 5.34%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네. 거기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올 상반기와 하반기 내내 네. 코스피 지수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유형의 주식형 펀드보다는 마이너스 5.79% 정도의 손실을 기록한 액티비 펀드의 손실이 더욱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더욱 설정액이 50억 이상 되는 펀드들이 약 한 441개 정도의 펀드가 되는데요. 이 펀드들 중에서 수익률이 플러스를 낸 펀드가 단 한 개도 없다는 점을 반드시 주목하셔야겠고요. 최근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에는 펀드의 숫자는 1년 새에 많이 늘어난 데에 비해서 경험이 많거나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가 많이 배치돼서 펀드를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설정액이 적은 펀드일수록 손실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만약 가입하고 있는 펀드에 설정액이 좀 적다라고 한다면 손절매를 하시는 것도 환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그나마 좀 양호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펀드는 어떤 유형들일까요?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주식형 펀드보다는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다소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채권형 펀드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형 펀드에서는 액티브 펀드보다는 배당형 펀드의 수익률이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를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해외 펀드 시황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올 초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러시아의 펀드의 손실이 상당할 때에도 비교적 견고하게 버텨왔던 이머징 마켓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브라질 펀드가 있었는데요. 최근 브라질 증시가 급락하게 됨으로써 브라질 펀드의 손실이 전 해외 펀드 중에서 가장 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브라질 펀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만
마이너스 13%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브라질이 포함된 라틴 펀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9%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하락세는 브라질과 라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이와 함께 러시아 증시도 대단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포함된 브릭스 펀드는 약 마이너스 4.77%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중국 관련 펀드의 수익률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기지개를 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콩 H증시의 상승세로 인해서 중국 펀드가 1.16%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등 최근 1개월간의 수익률이 2.53% 정도의 양호한 수익률로 플러스를 전환했다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그동안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던 인도 펀드 같은 경우도 1.73%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함으로써 1개월 내 수익률의 하락폭을 다소 만전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2.85% 정도까지 극복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상당히 관심 가질 만한 펀드 시황에 관해서 정리를 쭉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주의 주요한 재테크 뉴스들은 또 어떤 것들을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11일 날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1% 정도 인하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3%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준금리가 인하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좀 예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금 금리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 빨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할 테고. 네, 그렇죠. 대출금 상환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출 이자가 좀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상당히 우려와 또 이제 근심이 상당히 교차하겠는데요. 기대감과.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시중금리도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예측 가능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 정도 인하하겠다는 발표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17일부터 수신금리를 1% 정도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이를 따라갈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는 어떤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플러스라고 하지만 사실 양호한 수익률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또한 이머징 마켓의 자존심이라고 했던 브라질 펀드나 그다음에 또 러시아 펀드 또한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중국 펀드나 인도 펀드의 수익률도 상당히 투자자의 근심을 씻을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기준금리가 약 한 1% 정도 인하된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가장 먼저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수신금리를 예금금리를 인하하기 전인 12월 달 안에 세금 우대 한도만큼 예금 가입을 서둘러서 한도만큼 채워보시는 것도 좋으신 재테크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약 한 1금융권보다 1% 정도 이자를 더 주고 있기 때문에 BIS 비율이 튼튼한 상호저축은행을 선택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2년 기간으로 은행의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재테크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대출금리도 수신금리가 하락한 다음에 시차를 두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금리형에서 갈아탈 만하다라고 한다면 페널티가 없을 경우에는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은 재테크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 삼아서 잘 찾아보면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년 기준으로 복리하면 한 8.9% 이상까지도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생명 금융특화팀의 김기갑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가 정부에서 내놓은 경기 부양책의 영향을 톡톡히 받아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상승 기류일 때 함께 실려서 그 수익을 톡톡히 누려보는 그런 호사를 누리는 것도 요즘 우리 투자자들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